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수 화이팅. 저 카메라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이 뉴스 정면승부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신 팬들은 네. 두 분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수가 아닌가? 댓글창에는 그렇네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동영자가 팬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지. 근데 하여튼 뭐 이 더 보수를 통해서 예. 보수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수 쪽에서나 진보 쪽에서나 상대를 마치 그냥 없었으면 한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래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는 제 예컨대 만약에 그 진보 없는 보수도 보수 없는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제 뭐 예. 박정희 전두환 시절 그렇게 되는 거죠. 플랫폼 따라 좀 다른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뭐 앱, 그러니까 예스 앱이나 이런 팟빵 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요즘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더라고요. 예. 지금 뭐 박주민 의원도 유튜브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준석 최고는 유튜브 안 합니까? 하고 저는요, 있습니까? 제가 방송을 뭐 많이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방송으로서의 제 모습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대 조류에 역행해가지고 저는 이제 긴 글을 쓰는 블로그를 하나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SNS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SNS는 보수 진영 원탑이죠, 제가. 항상. 네. 그 보통 뭘로 합니까? 트위터로 합니까? 페이스북으로 하죠. 페이스북으로? 네, 트위터를 많이 하다가 거기 뭐 이 댓글 부대도 많고 이제 막 가계정도 많고 이래가지고 의견 교환이 아니면 전파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명을 안 하니까 또. 네, 페이스북에. 그런데 뭐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도 가서 댓글 달고 이랬는데 차단당해서 그런 건 못 하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참 젊은 보수로서 상당히 이제 결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자유한국당에 같이 뭐 입당 내지 합당을 해가지고. 예. 의원님이 밝은 세상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밝은 세상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아, 밝은 세상? 네. 밝은 미래당. 거긴 실패했잖아, 솔직히. 예, 끊임없는 구애.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차명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당? 뭐 저는 뭐 아주 좋다. 예, 이게 사실 황교안 총리가 이제 현재 차기 보수 대권 주자 1위 아니에요, 1위. 예.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보수의 축이 자유한국당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가 이제 이 자유한국당 채널에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 자체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입지를 키워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한국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채널 고정됐으니까 한번 연기력으로 승부를 한번 해보시죠. 근데 차명진 의원님 지금까지 당 어려울 때 나가 있다가 조금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막 욕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이제 그 개인적으로 조금 그분하고 저하고를 비교할 때 좀 그렇다라는 거지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 저는 근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수 안에서 이제 누가 더 빨리 달리냐 늦게 달리냐 이런 문제 얘기할 때는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보수 전체의 어떤 그 파이를 키우는 문제는 뭐 대환영이죠. 저는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들어오면 친박계가 새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황교안 총리는 친박계가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그 자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면 친박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친박계로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인데 당장 보면 왔을 때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은 반응이 나쁘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호랑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우들이 대장 노릇하고 있던 친박계가
이제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대체제 비슷하게 등장해버린 황교안 총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친박 대 비박의 대결로 이제 전당대회 구도를 예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친박이라 해가지고 황교안 총리를 믿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 여우같이 의수되던 분들. 그래가지고 아마 재밌는 구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얘기에 대해서 그거는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장인호님 그 황교안 총리가 입당함으로 해서 비판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예컨대 이제 우리 이동영 앵커를 비롯한 이 한국당이 잘 되기를 좀 바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측면 이런 거를 확 씌워가지고 어떻게 좀 찌그러들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한국당에 있는 일반 당원 대부분의 어떤 익명의 당원 그리고 실제 여태까지 한국당을 지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떤 특징이냐면 박근혜 빼기 최순실이에요. 예. 박근혜 빼기 최순실.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부분이 빠진 박근혜예요. 그래서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일정하게 도로 친박단, 도로 박근혜당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황교안 총리가 현재 친박들이 일정한 부분 덧씌워져 있는 그런 이 나쁜 이미지 예컨대 최순실을 포함한 그런 이미지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이게 총리라는 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거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정치인은 일정하게 그 정치적 책임 내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교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총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뭐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박근혜 빼기 최순실이다. 이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책으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요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과거에 대해 지적하는 이제 상대편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 견뎌내는 것보다 무서운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경제관이 무엇인가, 안보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황교안 총리께서 이제 권한 대행도 하고 이제 중요한 요직들을 거치셨지만은 저는 솔직히 제가 시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황교안 총리의 경제관이 무엇인지 아니면 안보관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 있겠지만은 보수보다는 좀 더 중도적인 경제관을 들고 나와서 집권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제민주화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보관 같은 경우에 아주 보수가 강경 보수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도적이었어요. 친중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일은 대박이라든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우파 세력이라는 거는 좀 더 강경 보수에 가까운 이제 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반기문 총장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체라 보고요. 저는 그 부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반기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그런 우리 청취자 의견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사일런트 아웃사이드님께서 황교안 이대로 대선까지 가서 제2의 반기문 가자. 저건 망하는 얘기죠. 그렇죠. 정민호님께서는 박사모 태극당 되지 않을까요? 저것도 망하는 얘기죠. 문자 9708님께서는 보수 인터뷰 좋아요 응원합니다. 1675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중국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상반되죠. 상반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반기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앞으로 검증을 세게 받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대선 주자 가려고 당연하죠. 그러면 뭐 종교 문제라든가 군대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검증이 나오면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 결국은 세게 검증에 맷집이 없어가지고 중도 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황교안 전 총리도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만 쭉 했기 때문에 또 그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지금까지의 그 황교안 총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소위 말하면 박근혜 빼기 최순실 이 이미지는 상당히 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지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황교안 총리가 계속 1등 할 건가?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본인의 개인 검증 문제 또 하나는 이분의 어떤 경제 안보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과연 홍준표 대표처럼 품격을 이 없다라는 공격을 안 받으면서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정확하게 잘 공격해내느냐 이런 그 과정에서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솔직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씨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반기문 씨는 이제 쭉 그 외국에 예. 있었고 외국에 있으면서 일정한 부분 어떤 그때 감시의 눈을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충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감당을 못했는데 그래도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 밑에 있으면서 계속 어떤 뭐 장관 뭐 이런 것들 총리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정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본인이 이제 버티긴 버텼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솔직히 저도 그 양반하고 같이 안 살아봐가지고 그 양반의 어떤 그 히스토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 양반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뭐 무난했으나 앞으로는 좀 두고 봐야죠. 저는 아마 좀 있으면 진보 진영에서 황교안 총리를 많이 키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우선 공직자로서 오래 살아오신 분이고 지금까지 2번의 청문회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미 드러난 것 예를 들어 뭐 병역을 이제 피부병을 면제받았다 이런 것들 외에는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공적인 면에서. 그러면 아마 사상인에 대한 검증이나 공격을 많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 저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벌써 온라인상의 반응을 보면은 저분에게 뭐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관점을 물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진보 쪽에서 그렇게 물어보면요 저분의 보수 진영 내의 입지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진보 진영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으로 계속 살아온 분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어떤 비리 혐의를 들이대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 황제 의전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사실 뭐 그런 것들 다 알고 지금 보수층에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가볍게 때리면 오히려 그 체급이라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집결을 시켜줄 수 있다 보수 쪽에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진보 쪽에서 좀 오히려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 지적했듯이 황교안 총리 자체에 대한 검증 이런 거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품격 있게 정확하게 공격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능력 검증이 들어갈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보수 쪽이 야당일 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화법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성까지 하면서 상당히 그 전선을 제대로 친 것이 검증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박근혜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MB 이명박도 청계 채널을 통해서 어떤 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능력들이 이제 검증되는데 이제 문제는 따라서 황교안 총리도 지금부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이 뭐 무난하게 당대표가 될 거예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뭐 당대표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안 했다고 하던데. 아니, 당대표 안 될 거면 뭐라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그렇죠? 나간다. 네, 무조건 저는 나온다고 보고 나올 때 보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에 뭐 여기 기자들은 뭐 여러 가지 관심 사항에서 뭐 오세훈, 홍준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과반 이상을 얻을 거예요. 만약에 나가면. 네? 현대까지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부터 또 이제 이분은 이제 첩적산중이죠. 아까 이 최고가 이 친박이 꼭 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박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이든 친박이든 간에 황교안 총리가 사생결단으로 황교안 총리 싫어하는 사람도 사생결단으로 이 사람 밀어야 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건 왜냐하면은 아까 차 의원님 말하셨지만 이분은 관료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연결돼 있었으면은 최소한 친박 친이 간의 상호 간의 공천 학살에 대해 가지고 득과 실의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록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하더라도 친이계가 뭐 반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친박계가 정치적 동반자 관계로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랑 같이 뭐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도 없고 우리랑 같이 뭔가 남을 탄압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굳건한 세력을 다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는 이준석 최고가 아주 잘 봤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이준석 최고가 최고위원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의 숫자는 과거 국민의당 계열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왜 됐느냐? 일종의 바른미래당의 어떤 일반 당원들을 비롯한 국민적 지지
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황교안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당대표 되는데 무슨 당협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몇 명이 미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황 총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당선됐냐 중요하다 보는 게 이렇게 해서 내가 대중적 인기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나는 새로운 인물을 심겠다라는 구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친박 친이를 막론하고 비박 비박 막론하고 구 세력과의 반발 구도, 대립 구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황 총리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수를 부리느냐, 수를 이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홍 전 대표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판에서 이렇게 묻혀버리면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세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2판 4판 다 나와가지고 단일화 쇼부터 해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죠 또. 근데 그 친박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이한동 씨처럼 돼. 지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와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어차피 그러니까 장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준석 최고 말대로 친박이 뭐 밀 수도 있고 안 밀 수도 있고 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밀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고 비박을 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또 비박 대표성을 가진 후보를 하더라도 이분이 친박한테 딱히 그렇게 또 척을 진 적도 없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지금 개파색이 굉장히 옅은 후보를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공천 학살이나 이런 거 연루되지 않은 후보들을 서로 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 김무성 전 대표는 몇 번이나 본인이 안 나간다고 얘기했고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 예. 당 대표 나오긴 어렵게 보이고요. 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같다부터 얘기가 없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시나요? 변수로 봅니까? 그분은 상습 출마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봅니까? 저는 나온다 봅니다. 나온다. 예. 저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온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투표하면은 황교안 씨가 과반 이상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제가 자다가 꿈에서 봐서 이게 짚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일정하게 감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엄청난 이 바닥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홍준표, 오세훈 김무성 다 조사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도 내가 진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그런데 누굽니까? 전설의 공격수 아닙니까? 예. 전설의 공격수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지금 본인이 대선을 나가겠다는 꿈이 있어요. 예.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의 한 명인 황교안과 이번에 이긴다 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스크래치를 내야 된다는 생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글쎄.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지켜보죠.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들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천권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만 지금 5.18 희생자 유가족 협회라든가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이동욱 전 울관수서 기자하고 차기한 변호사를 향해서 5.18 정신을 폄훼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전에 제가 하나 이제 살기 싶은 거 있는데 광주 교도소 앞에 그 209의 시체가 묻혀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파고 있나 모르겠어. 네. 그죠? 진짜 안 파요. 6개월 전에부터 막 팠죠. 근데 그때 팔 때 그 사실은 모든 그 사람들 그거 파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5.18 문제에 대해서 그 일정하게 관여를 했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새기고 그리고 거품이 들어간 거는 좀 뺄 때도 저는 됐다고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 교도소 앞에 209의 시체가 있다 해서 그 판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엄밀하게 거품을 좀 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거품을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 그 5.18 유공자로 전혀 5.18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좀 거품 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5.18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사람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비판적 시각하고 이분들이 지금껏 썼던 기사나 말 보면 비판적 시각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 보는 아니 지만원 씨처럼 내가 지만원 씨가 이렇게 올린 거 유튜브나 올린 거 다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지만원 씨 막 사진 똑같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이게 광수라고 갖다 놓은 거 보면 내가 보면은 전혀 아니거든. 예. 이런 경우가 아니 그러면은 이 5.18 진상조사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이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차명진 의원 정도 되면은 이 당내 비판 내부자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차기환 변호사가 세월호 조사를 계속 방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 사람이 무슨 지만원 씨처럼 5.18에 북한이 들어갔다 그 증거가 이렇다 이런 기사 쓴 거 없어요 제가 보면은. 예.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자, 인숙 최고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예. 문제는 이게 5.18에 대해 가지고 이러면 이제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의 의존을 사다 보니까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땅도 파고 이런 일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사위원 중에 애초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만원 씨를 그래도 뺀 것은 다행이다. 왜냐하면 너무 명시적으로 허위 사실들이 많이 유포했기 때문에 그분은 뺀 건 다행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정치적 의미가 없는 명단이냐 했으면 정치적 명단이 있는 명단이라 보고요. 저는 다만 아까 차 의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 맞는 말이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고엽제 피해자분들과 그다음에 5.18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뤄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각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들을 어떻게 좀 같이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지만원 씨 뺀 거는 그래도 잘했다. 하지만 이게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인지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5.18은 이미 정치화되어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적 선입견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은 저는 찾기가 어렵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하면은 5.18 조사위원과 관련해서 다른 진영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로 타블로로사 완전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빼야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필요하죠. 이게 이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얘기 여기까지만 하죠.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송영길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보수 야당은 이제 소신 발언이다 이렇게 죽게 세웠던데 꼭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정면 비판하는 경우가 없었고 했다 하더라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얘기했더라도 말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번에 송영길 의원은 컨텐츠가 있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을 지속해가지고 기존의 노후 원전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단계가 있다 봐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겪었던 것이 관료들의 항명.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명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이제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진영 장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제 항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송영길 의원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아예 이제 항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것을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비판받는 지점,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진으로서 이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 저하고 같이 의정활동할 때는 사실은 반재벌 거의 친북 이런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그 대선 초기에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인 80만 공무원 설에 대해서 이거 말 안 된다. 예. 자기가 선대위원장이면서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3, 4, 5 원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이분이 시장을 했거든. 인천 시장을 해보니까 이 실물 경제를 봤거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몰라요. 정치적 야망이 뒤에 숨어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항상 정책이나 정치적인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측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울림이 있을걸요. 예. 자,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이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한테만 좀 여쭈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바른미래당은 마찬가지입니까? 스탠스가? 자유한국당과? 미세먼지에 관련해가지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률 통계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의 발달 속도라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은 정책 추진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도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70년, 80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원전의 계획 정비 같은 것이 좀 길어지면서 사실상의 탈원전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개인적 견해입니까?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다 같은 생각인가요? 이미 바른미래당 한 3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